드디어 몰리고 물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 레버리지 청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벌어졌던 그 은행들끼리의 뱅크런이 소규모로 제한되는 중인 거죠. 이게 지금 어디서 또 터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안녕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녕합니다. 아, 네. 저도 사실 뭐 인사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 스스로가 사실 안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화이팅! 네, 일단 파이팅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인플레 계속해서 작년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 인플레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점점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쪽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거의 한 50%까지 온 것 같습니다. 50%. 네, 얼마 전까지는 한 30% 네. 정도 본다 그러고 다녔는데 한 3달 사이에 이제 20%가 더 올라간 게 우리 다 아는 이유죠. 그러니까 네. 3달 전에 전쟁 터졌을 때 브라운을 한 30%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봤던 이유는 당연히 국제유가가 오르고 뭐 이런 충격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좀 이렇게 도망가는 네. 그런 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한 30%를 봤다면 이제 거기서 20%가 더해진 건 일단 전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위기를 겪어봐야 유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세금 내라 그러는 거 보고서 네. 아니 지금 원유를 생산해서 오일 쇼크를 지금 진정을 시키려면 석유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또 고용도 할 거고. 네. 그래서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이 한때 한 20만 명 고용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니까 11만 명까지 줄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시 뽑으려면 지금 전부 뭐 딴 거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이 그렇죠. 좀 다른 일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다시 셰일 오일 생산으로 데리고 오려면 돈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에너지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유가가 마이너스 30불이었는데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배당도 잘 못 주고 막 그러면서 주가 폭락하고 그랬었다가 이제 좀 이익 나는데 주주한테 보상은 안 하고 그거 투자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지금 고용도 줄고 생산량도 늘지 않아서 유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건데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셰일 오일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거기다 대놓고 세금을 때리겠다 뭐 그러면 이게 뭐 죄송합니다만 진짜 후보급인 거죠.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방만했던 태도를 교정해야 된다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불 다 끝 다음에 혼을 내면 안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에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불 관리를 세심하게 하지 못했고 왜 집들을 이렇게 다닥다닥 지어놨고 왜 목재로 지어내 이런 소리 하는 서방관을 보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정말 살다가 하딩이나 후보급을 또 보네. 이게 미국 역사상 워스트 탑2인데 예, 하딩하고 후보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 전 역사 쪽이니까 네네. 사학도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네. 이렇게 경제를 하게 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제가 알거든요. 이게 나빠서 대단한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들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은 너무 도덕적인 자신의 신조가 되게 강한 고집쟁이였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하고 몰려 다니면서 노는 걸 좋아하던 한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면 좀 곤란해지죠. 일단 한량은 그냥 노는 것만 관심 있으니까 맨날 백악관에서 포크 치고 술 먹다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막 그 국정원 다 내팽개치고 그런 거고요. 연상군이네요. 딱 또 한 사람은 이제 고집만 엄청 세고서 뭐 절대 나는 뭐 타협 없어 이런 인조 같은 레벨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욕심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국민이 고통받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공부를 80목도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유가는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걸 내버려 두고 세상에 저 세금 올려서 저 에너지 기업들에게 벌칙성 세금을 올려서 혼을 내겠다. 너네가 그렇게 마진을 많이 내는 게 나쁜 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거죠.
파퓰리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거죠. 트럼프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서로 이렇게 미워하다가 닮는다고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을 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여기다가 또 시진핑이 여러분 정말 제가 묻고 싶은데 봉쇄하면 안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만 길어지죠. 네, 사실. 그냥 네. 백신을 열심히 맞추고 걸린 사람들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2020년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의 사망률에 비해서 올해 우리 한국의 사망률이 우리도 하루에 몇십만 명씩 걸리고 그랬지만 맞아요. 사망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2020년에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서 발생했던 사망자 수와 한국의 사망자 수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백신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맞아요. 뭐 우리가 또 대비를 잘했던가. 네. 근데 대비를 잘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백신 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옛날에 나왔던 알파 백신이 오미크론에 와서 약해졌다든가. 근데 그것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나 몰라라 그러면서 봉쇄하는 지도자가 또 우리나라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갑자기 뭐 안정되던 중고차 값이랑 뭐 제품 가격이 또 상하이 봉쇄, 뭐 베이징 봉쇄하면서 또 급등했고 여기다가 유가를 좀 떨어뜨리려면 미국이 증산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아는데 네. 증산을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G2가 둘 다 죄송합니다만 뭐 좀 머리가 하나 빠진 머리에서 뭐 나사가 다 빠진 것 같은 태도들을 보이니 이건 뭐 인재죠. 그러니까 그 푸틴이 전쟁한 거야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 정상인의 범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약간 극단값이죠 사실. 예, 예측이 네.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하면 안 되는 일만 G2가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인플레가 잡힐 일도 없고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선 지치는 거죠. 아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나보다 경제학을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사회탐구 배운 고등학생, 중학생보다 못하니까 뭐 양쪽에서 다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이제 답답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몰린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그 레버리지 청산. 그러니까 돈 빌려서 투자했던 거를 네네. 지금 청산하는 중이라서 안타깝게도 좀 이 청산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염가 매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파이어 세일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 불문 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가격이냐 아니냐는 일단 제쳐놓고 그렇죠. 일단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마진콜 당하니까 거래가 되는 모든 걸 파는. 그래서 지난주 미국 시장을 보는데 금도 빠지고요, 원유도 빠지고요, 국채도 빠지고 회사채도 빠지고 주식도 빠졌어요. 이게 5개 자산이잖아요. 네네. 다 빠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기 불황이 오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지금 이렇게 고유가로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면 금값이 오르던가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시장에서 거래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일단 다 던져서 현금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지금 청산, 뭐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던, 돈을 빌려서 코인을 했던, 또 코인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연쇄적인 지금 청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벌어졌던 그 은행들끼리의 뱅크런이 소규모로 제한되는 중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불황이 이제 이러면 또 연가 매각, 자산의 연가 매각이 이렇게 파이어 세일이 지속되면 이게 또 심리를 악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불황의 가능성이 한 50%까지 온 것 같아요. 절반은 봐야 된다. 1년 내 불황의 가능성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사실 그 불황의 가능성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하락한 거 보면. 그것도 그 수급. 오늘 뭐 외국인 파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지금 가격 불문 팔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뭔가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음은 어디서 청산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들. 그래서 청산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뭐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했다가 한 20% 30% 깨지면 이거 원금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얼마까지 돈 더 담보를 넣지 않으면 청산하겠다. 반대 매매하겠다. 그걸 마진 콜이라고.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뭐 그걸 막기 위해서 엄한 거 안 가리고 다 파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은행들이 그 꼴을 당했고요. 네. 왜냐하면 그 모기지 채권들 가치가 폭락하는 가운데 상환 요구가 빗받치니까 망했고 그때 뭐 특히 버나드 메도프의 그 유명한 폰지 사기 이런 것도 무너지고 하면서
순식간에 그냥 경제 전체를 다 이렇게 청산의 아우성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서 또는 은행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막았잖아요. 네. 근데 저 코인 세계에 그게 있어요? 없죠. 탈중앙화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최후의 대부자가 돼서 라스트 리조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막아줄게. 저 구제금융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 코인이라는 게 또는 암호화폐라는 게 2008년 중앙은행이 이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망하는 은행들 살려주는 걸 보고서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시작된 비즈니스라서 이걸 일체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고 싶어도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율 안정밖에 없는데 뭐 자율 안정이야. 이제 저가 매수가 나오는 게 자율 안정인데 네네. 저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차피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거고요. 지난주부터 우리도 지금 청산 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 6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이날 좀 짜증이 나는 게 다른 나라 증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청산 당하고 있다니까 청산. 이해할 수 없이 그리고 많이 빠져가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네. 덜 빠진 것부터 팔아요 원래. 이게 키를 맞추는 거죠. 네네. 그 일본이야. 네. N 약세 때문에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보다 또 N이 더 약세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미 깨진 데는 더 팔아봐야 뭐 건질 게 없는데 아. 좀 잘 버티거나 덜 빠진 데가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약간 순환매처럼 약간 순환하면서 매도하는 키 맞추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순환매. 알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뭐 마진콜 이슈 그런 것과 작용을 해서 빠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좀 약간 금융위기의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소규모 하거든요.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죠. 아. 근데 이제 그게 은행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때도 왜 무서웠냐면 네. 이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만든 CBO라는 걸 이제 만들어 팔았는데 거기에 그 보증서를 붙여서 CDS라는 보증서를 붙여서 이렇게 네. 파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연쇄도산이 벌어지고 막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지급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그걸 제일 많이 샀던 AIG가 손을 들으면서 시장이 이 상품 전체가 다 시장이 없어지거나 붕괴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거 많이 들고 있는 데가 어디야? 하다가 이제 베어스턴스, 리만,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순서로 차례대로 망하거나 합병당하거나 아니면 국유화에 준하는 공적 자금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일단 지금은 좀 시장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저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즈가 이제 2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GDP보다 적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세계 GDP가 한 8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2조 달러니까 40분의 1이잖아요. 네네. 한 2%?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이게 0이 될 것도 아니고 여기서 깨지고 뭐 혼란이 생긴다고 해서 그냥 작은 나라 외환위기잖아요. 그런 정도라서 심리적 충격은 있지만 막아낼 수가 있는데 unknown이라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 데서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고 통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또 터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사태가 사실 루나 사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하다가 이번에 이더리움을 또 매개로 한 디파이 막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게 얼마하고 누가 갖고 있으며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암호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도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공포잖아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칼이잖아요. 그래서 뭐 깜깜한 골목길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으면 골목길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공무장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해 뜰 때까지 어디 여인숙이나 요강 가서 자는 게 낫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공포인 거죠. 과거랑 비교했을 때 이 크립토 시장인 게 새로 추가된 상황에서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없는 공포,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연쇄적으로 더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심리가 일단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것들 보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마 그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청산되고 있거나 거기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었던 분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경기는 아직 안 꺾였는데 심리가 그렇게 왕창 박살난 거 보면
이 개개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지 않냐. 우리만 해도 뭐 600만이라며요. 맞아요. 네. 그러면 뭐 세계적으로 뭐 몇 억이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이 600만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행태로 지금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누군가가 레버리지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것이 모르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다. 더 간다. 뭐 여기가 채굴하는 어떤 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채굴을 다들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레벨이라서 이제부터는 뭐 공급이 없다. 뭐 네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는 채굴할 수 있는 거에 80%가 이미 다 채굴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가 정반대였었던 걸 생각하면 네.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락바텀 이제 최바닥인지 2만 불이 최바닥인지 이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주장이 있을 뿐. 그리고 그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외부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무식하다고 그것도 모르면서 이코노미스트 하냐고 비아냥거렸지. 어떤 제대로 된 지식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만한 어떤 책이나 제가 코인 관련된 책만 한 10권은 넘었고 20권도 안 되게 본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왜 그런가? 사람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고 또 이걸 잘 모르는 이쪽 세계에 대해서 뭔가 발을 담그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자신들을 선지자처럼 하는 태도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조차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데 과연 거기 투자한 사람들 중에 정말 얼마나 알고 투자를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 모르는데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이게 공황이 오잖아요. 네네. 그게 크라이시스니까. 예.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뭐 세화태가 지난 다음에 그때 그랬구나라고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암흑천지라서 그냥 그 소리만 나는 거죠. 껌껌한 데서. 비명 소리만 지르고 뭐 총소리만 나고 있으니까 네. 공포만 높아져다 보니 이렇게 이 속절없는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긍정적인 면도 네. 엄청 많아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싸죠. 그렇죠. 뭐 WTI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근데 사실 지금 약간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게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에서 엄청난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확 내려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가가 꺾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인플레가 생각보다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연준의 스탠스도 지금보다는 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아니에요. 네, 이번 네. 연방기금 선물이라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이제 내년 거래될 그 정책금리를 거래하는 시장이죠. 네. 그런 시장에서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내년 6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얼마로 예상하냐면 4.1%. 되게 높네요. 네, 지금이 1.5%잖아요. 네. 2.5% 이상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포에 나온 숫자겠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는 인하로 보더라고요. 네. 하반기. 내년 떨어지는 3%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떤 걸 보냐면 네. 올해 하반기에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내년 경기 불황을 이미 반영.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사면 될 것 같은데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게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내년 하반기에는 또 방금 말씀하신 약간 정책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시그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약간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저는 사고 있습니다. 2,500 갔을 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가격에 안 살 거면 이제 주식은 하지 마시라. 외환위기급 레벨의 주가가 왔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가격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을 해서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 질문지 2,400선까지 써놨는데 네, 깨졌죠. 오늘 깨졌습니다. 2,300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사도 될런지. 예, 저는 사고 있습니다. 그 2,500 갔을 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예, 그 1월에 2,500 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국내 주식을 한 1년 만에, 거의 1년 만에 사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이제 환율이 너무 또 매력적이어서 그때 1,100원 깨지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달러를 계속 샀으니까. 물론 뭐 달러 사서 번 거를 이제 다 토해냈죠, 저도. 그렇지만 환율이 올라서.
200원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를 벌고 시작하니까 미국 주식도 보면 S&P 500도 올해 20%, 나스닥도 30% 뭐 깨졌지만, 그리고 미국 국채도 한 10% 깨졌지만, 네. 환해서 거의. 그래서 해외 투자해 놓은 데서는 약간 차익이 난 상품도 있고 손해본 상품도 있지만 뭐 큰 손해는 안 본 상태에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이 요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를 좀 들고 있던 것도 금도 있었으니까 요거씩 조금씩 팔아가지고 최근에는 한국 주식, 그러니까 1월부터 한 5월 사이는 한국 주식이 뭐 패닉이 계속 나면서 지지점이 계속 깨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때마다 좀 물탔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채권도 우리 한국 채권도 패닉이 나서 네. 그 국고금리가 3.5가 넘었죠. 예, 그렇게까지 금리 올라가는 거 보고 10년 동안 매년 금리 이자를 3.5%짜리 주는 정부 보증 채권이 아무도 안 사서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시장이 왔잖아요. 그럼 좀 사놔야죠. 올해 인플레가 5% 6% 난다 치지만 10년 평균 인플레가 얼마나 날 건가? 과연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IT, 정보통신, 거기다 화학, 조선, 철강, 반도체뿐만 아닌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네. 우리가 이런 거 만드는 나라인데 이 산업의 특성이 뭐냐면 생산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향상되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 혹은 뭐 길더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2년마다 생산성이 2배, 3배 뛰는 산업들이 되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잖아요. 근데 인플레가 막 끝없이 날 거냐. 그러니까 국제유가 300불 간다면 앞으로도, 왜냐하면 인플레는 거기서 더 올라야 또 인플레가 나니까. 그렇죠. 국제유가 300불 난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일단 불황이겠죠. 그러면 불황에 석유 수요 감퇴하면 유가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꼭 그 구조적인 인플레 그러시는데 임금이 상승해서 인플레가 나면 구조적 인플레가 맞는데 그렇게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리 세계 탑 레벨 회사들 말고 있냐 이거죠. 그런 데 있어요? 진짜? 없잖아요. 없잖아요. 얼마 없는데. 아니 우리는 맨날 상위 1%만 보면서 뭐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는데, 아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잖아요. 네. 근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작년 대비 올해 연봉 그렇게 못 올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 인플레가 났다 이러면 구조적인 거겠죠. 근데 지금 뭐 어디 다 노조도 다 전부 다 조직률도 다 떨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구조적인 인플레입니까? 그냥 외부 충격에 G2가 닥치트에서 생긴 그런 인플레잖아요. 이거를 10년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거죠. 이 정도 물가에 이 정도 금리면 불황이 올 텐데 불황이 오면 채권이 제일 좋잖아요. 물가도 꼴 거고. 네. 그러면 뭐 내년 이맘때 물가는 한 3% 데이터 쳐도 똔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채권 금리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러다가 지난 10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연평균 상승률이 1%대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가 2% 넘는 거잖아요. 네. 엄청 좋잖아요. 이거 좀 채권 좀 사야죠. 미국에 또 MBB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모기지 채권 투자하는 ETF인데 금리 요새 모기지 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6% 넘어요. 30년 만기가. 여러분 달러 이자를 30년 준대요. 6%에. 뭐 특판 이런 거 뭐하러 가입해요? 그거 사면 되지. 물론 리스크는 있죠. 네. 저기 경매 넘어가고 그러면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옛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전체 가구가 그때 미국의 4천만 가구 중에 800만 가구가 못 갚아서 청산당했잖아요. 그때도 청산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지금 안 좋으냐 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 약간 시스템적인 금융. 네, 지금은 뭐 은행들 멀쩡하니까. 특히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보면 역사상 다 최대치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둘 다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크립토 마켓에서 문제가 생긴 건 인정. 근데 거기 문제가 생겨서 기존 금융권 특히 그 시스템 리스크랑 연관되어 있는 대형 은행들 어디가 망하는데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은행 주가는 패닉이잖아요 지금 벌써. 네네. 은행 다 망한 것처럼 빠지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서 터질지 몰라라는 그 공포 속에서 시장이 염가매가 화이어 세일하는 중인데 거기에 동반하고 동참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 그건 모멘텀 투자자는 그렇게 하시라.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체 거시 경제 환경을 놓고 밸류에이션을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가격에 안 살 거면 이제 주식은 하지 마시라. PBR이 이제 0.9배가 깨진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는 뭐 좀 있어 봐야 되겠죠. 근데 대충 0.9배가 깨졌는데 우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0.8배. 그리고 저기 2015년 중국 위안화 평가자료 때문에 난리 날 때 그때가 0.8배. 글로벌 금융위기가 0.8배. 그리고 9.11 테러가 0.8배. 97년 외환위기가 0.7배 레벨에서 반등했어요. 네. 그럼 지금 0.9배가 깨져서 0.8배가 근접해 있으면 여기 레벨에서 1년만 유지되면 1년 동안 우리나라는 북밸류가 그 기업의 내재 가치 중에 하나인 자산 가치가 매년 9% 오르는 나라거든요. 연환산 20년 복리 수익률이 9%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매년 기업이 쌓아놓은 이익이 네. 9%씩 쌓이는 나라인 거예요. 네. 그러면 현 주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 2월이 딱 되면 0.8배도 아마 깨져 있겠죠. 왜냐하면 그쵸. 지금이 0.8 몇 배니까. 네네. 가만히 있어도 간단한 산수죠. 그쵸. 네. 그러면 이 1년 안에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냐, 이 가격에 사서 오를 확률이 높냐고 하면 누가 봐도 오를 확률이 높은데 외환위기급 레벨의 주가가 왔는데 1년만 참으면. 네. 근데도 안 사고 던지잖아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분이 했거나 죄송한데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이라도 하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전체 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은 적게 가져가고 다른 자산으로 포트를 짜야 되는 분들인데 주식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고요. 네네. 저도 예전에 뭐 전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이던 저기 있었던 그런 혈기방장한 청년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청산당해 보니까 저도 청산당했거든요. 청산당해 보니까 이게 내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완전 페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서서 다시 이렇게 애널리스트를 하고 이제 지금은 투자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되게 사람이 못할 경험이에요. 그게 자기를 되게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가 레벨에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것에 스트레스 받고 이건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을 그렇게 개별 종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전체 자산의 10%면 10%, 20%, 20%를 주식에 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자산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시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레버리지 청산되신 분이 파는 거니까 그거는 뭐죠? 또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손쓸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봐도 뭐 여기서 레버리지 청산이 더 나오겠죠. 저는 더 나온다 봐요. 왜냐하면 청산이 한번 시작되면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요. 꼬리를 네, 꼬리를 물어서 끝도 없이 이제 청산이 되거든요. 이게 빌린 사람들이 다 끝날 때까지 너무 끔찍한데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보통. 아니, 2008년이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끝났잖아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들을 보신 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서 끝나는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중앙은행이랑 정부가 개입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 워렌 버핏 같은 저가 매수자들이 들어와서 와 너무 좋아 이러고 주식을 사서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번 사태는 크립토 사태는 그러니까 전쟁과 크립토 사태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제 바닥이라는 게 원래 바닥 출현할 때는 그때가 바닥인지 몰라요. 맞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사후 편향 그때 했으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충 좋은 가격이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홍 박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사상 한 5번째 싼 거잖아요 지금. 그럼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렸는데요? 물 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제 원화 채굴해서 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도 지금 유튜브 나오는 광고료 다 주식 사고 있거든요. 채권 사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 광고료로 애국해요. 환율도 좋아서 달러로 받잖아요 우리. 그쵸, 맞아요. 네. 못 받는 것처럼 그러세요. 채널 잘 되더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오지. 네. 안 되는 채널을 왜 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2,500, 2,600 깨지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북밸류, 장부 가치로 1배 이하기 때문에 1배 이하라서 산 거죠. 그런데 0.9배가 거기서 다시 200포인트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쵸, 200포인트는 안 빠졌나요? 네. 200포인트 좀 더 빠졌죠. 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0.9배가 깨진 거죠. 뭐 얼마나 좋아요. 저는 현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 누구나 달러를 가지고 싶어서 다 뛰어가는 중인데 달러를 팔겠다 그러면 좋은 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 강세장일 때는 탑층, 저층 가리지 않고
호가만 나오면 물건만 나오면 다 샀잖아요. 뭐 그런 장인 거죠. 지금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러 사겠다고 지금 담배 들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금씩 파는 한 방에 팔지 않는 이유는 무서워서 그렇죠. 언제 받아인지 모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사는 것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5달에 걸쳐서 지금 벌써 1월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1월 말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5달째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돈 들을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돈이 돼서 이제 손실률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근데 미국 네. 국채는 못 팔겠더라고요. 너무 좀 이렇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게 훤히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인기가. 네. 그렇잖아요. 지금은 네. 미국 국채만큼 갖고 싶은 게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수익률도 좋지, 안전하지, 네. 뭐 네. 끝내주는데 네. 그게 아무튼 환율 덕분에 플러스인 거지. 사실 가격은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이걸 안 팔라 그러니까 팔 게 미국 리츠 주식 이런 거밖에 없어서 또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 리츠나 그런 거는 최근에 갑자기 상대적으로 잘 버텼잖아요. 네, 잘 버텼는데 그렇죠? 예, 뭐 리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모기지 리츠, 뭐 REM 이런 거는 좀 많이 빠졌죠.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리츠도 제가 맨날 하는 게 VNQ처럼 좀 잘 분산된 리츠를 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특정 섹터 리츠는 오늘 우리도 네. 뭐 리츠 ETF 박살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옥석 구분이 없이 빠지는 시기에 이게 막아주지를 못하더라고요. 한국 리츠들은. 이게 리테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리테일 리츠가 너무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리츠들이 ETF라는 게 묶어서 하는 거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츠들이 좀 부동산 리츠, 뭐 아파트 리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전부 뭐 홀세일, 리테일 뭐 그런 리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경기 나빠진다 싶으면 또 타격받죠. 나에게 지금 돈 1,000만 원이 생긴다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지금 사겠는가? 저도 그랬거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물려가지고 그냥 못 팔아서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요. 반대는 오르네 모릅니다. 뭐 사실 돈이 계속해서 뭐 들어온다,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사 모아가는 그런 구간은 맞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고민되는 게 이걸 그냥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약간. 기준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네. 나에게 지금 돈 1,000만 원이 생긴다면 가정입니다. 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지금 사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짜증나서 사기 싫죠? 그럼 빨리 팔아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주식을 올인하기에 그 적합한 그러니까 그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한 20% 정도 코스피 200 TR 이런 거 사고 나머지 한 80%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 국채, 한국 국채 사놓으면 뭐 10년에 한 번이나 마이너스 날까? 그러면서 꾸물꾸물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자와 배당으로 탁탁 올라가니까.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라고. 그러니까 질문은 딱 이거예요. 나한테 지금 새 돈이 생겼는데 당신이 지금 현재 포지션을 물타기 할 것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단계 보이냐? 이거죠. 더 많이 빠진 단계 보이면 지금 빨리 다 팔아서 그걸 사야지. 왜 지금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 미래는 못 버리는가? 그는 전형적인 소유 효과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걸 넘어설 정도로 나 지금 새 돈이 생겨서 자 1억 원을 누가 준다 너 한번 운용해봐 라고 했을 때 당신 지금 포트폴리오대로 다시 살 거냐? 아니잖아요. 아닌 종목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더 싸게 보이고 더 매력적인 걸 사면 되는 거지. 현재 물려있는데 사평 가격을 잊지 않으면 매매는 없어요.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지방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박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종목을 보여주는데 3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펀드네요, 펀드. 네. 60종목 넘는 거죠. 와, 아니 그렇죠. 한 줄이 이 접는 폰이었으니까 아래 위로 긴 그거. 그걸로 하는데 3번 넘어가더라고요. 한 50종목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다 팔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거 뭐 얼마에 샀는데 아니 그래서 이거 다시 사실 생각 있냐고. 오늘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제 강의의 포트폴리오대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물려있는 상태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돈이 막 생겼는데 또 여기 이 가격은 너무 매력적으로 더 사고 싶은 종목이 몇 개 드냐. 그거는 그럼 더 사라. 놔둬라. 그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자산 배분을 하면 이게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들고서 어쩔 줄 몰라는 것보다 훨씬 더 미래를 생각할 때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 근데 사실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물려가지고 그냥 못 팔아서 주렁주렁 그냥 종목들 보면 또 이걸 왜 샀나 싶은 종목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엄청 많죠. 네. 왜냐면 뭐 테마에 또 그때는 뭐 제일 모멘텀이 있었던 뭐 작년 이맘때 우리 NFT 테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뭐 사업 목적에 뭐 추가만 하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물론 제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옥석 구분을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워렌 버핏 영감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밀물이 들어올 때는 누가 빤스를 벗고 수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물이 빠지고 썰물이 나면 누가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고서 수영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때죠. 그러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수영하고 있는 그런 알짜 자산, 알짜 기업들, 저희들은 이제 그걸 퀄리티 에셋이라고 그러는데 하이 퀄리티 에셋을 지금 담으면 되는 거죠. 확실히 박사님도 예전에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종목 백화점 그걸 한번 겪으셨고 저도 겪었죠. 그리고 레버리지도 사용을 하셨었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실히 좀 겪어보니까 이럴 때는 물론 종목과 헤어지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런 또 결정을 해야지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자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종목이 주도주가 아닐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면 반등해서도 못 올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데요. 다 하면 이제 반등이 올 거 아니에요. 반등에는 오르내면 오릅니다. 네, 정말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겨만 왔어요. 그래서 격차는 항상 반등이 나올 때 누가 오르고 반등에 올라타냐 못 타냐의 차이지 많이 빠졌다고 반등이 나온다 절대 아닙니다. 불황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연기금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살지를 쳐다보세요라고요. 뭐죠? 퀄리티가 좋은 회사죠. 퀄리티가 뭐예요? 불황이 오나 호황이 오나 꾸준한 영업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또는 적자까지는 안 가면서 뭔가 버텨내는 힘을 가진 이익 전망이라는 게 암만 나빠도 이 정도까지는 계산이 서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는 하이 퀄리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옥석 구분 없이 동반 폭락하잖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반등할 때는 누가 튀겠어요? 저기 무슨 대통령 테마? 지방선거 테마? 무슨 테마에 갔던 종목들이에요? 아니면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탁탁 나오고 회계 보니까 장부가 깨끗한 회사들이 오르겠어요? 아니면 이 회사는 왜 이렇게 자본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고 막 오너도 바뀌고 그런 회사 많죠. M&A도 왜 이렇게 자주 되지? 뭐 이런 회사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회사들도 분명 강세장에는 오를 수 있고 테마를 타면 오르고 밀물을 타면 오를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지금같이 힘든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디에 눈이 가냐고요. 배당 잘 주고 자사주 매입할 수 있으며 이익 빡빡 나는 회사들 그리고 이럴 때 힘겨운 경쟁자들을 M&A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하이 퀄리티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ROE가 안정적이다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거 보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 부문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회사들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자산 배분하러 가시면 되고요. 이 정도를 알아들으시면 내가 그럼 그동안 투자를 이렇게 했었다면 이번은 지금 이런 하이 퀄리티 쪽 스타일이 좋구나. 주식시장에 여러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누구나 경기가 좋아진다고 싶을 때는 로우 퀄리티 스타일의 주식을 사도 돼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턴어라운드 투자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투자의 타이밍들이 나빠서 설비는 잔뜩 끌어안고 있는데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던 기업들이 이제 돌아서는 시점. 최근에 우리 조선주에서 좀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또 오를 때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HMM 봤잖아요. 구조조정 다 끝나고 경쟁자 다 죽고 이미 투자해놨던 돈들의 감가상각 다 끝난 다음에 오르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로우 퀄리티 그 스탁들 또 좋아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나 하이 퀄리티가 좋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항상 시장에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에서 탁 치고 어떤 전기가 올지 저도 모르죠. 전쟁이 끝날지 아니면 바이든이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셰일 기업들 죄송해요 그럴지 아니면 사우디한테 가서 왕세자님하고 우리 과거에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빌던가 뭐 해가지고 원유 가격이 폭락하고 이래서 인플레 리스크가 다 사라지면 이것도 언제 그랬나는 듯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가 오면 누가 오르겠냐 이거죠. 첫날 오르는 거야 다 같이 오르겠지만 네. 반등 첫날 말고 그 뒤에 지속성은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께서는 좀 그 최근에 주식 비중을 늘리셨다라고 하셨는데 주식을 먼저 늘렸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을 늘렸어요. 제가 집에서 혼납니다. 오빠 이코노미스트 맞아라고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듣고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방법이 타이밍, 없어요. 근데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코인은 예측 못했어요 제가. 네. 여기서 루나 사태 터질 때 등골이 서늘하면서 2008년 기분이 좀 났어요. 근데도 매수를 중단하고 채권으로 갔을 정도밖에 안 됐지. 저도 여기서 거기서 200포인트가 빠질 줄 몰랐습니다. 6월에 200포인트가 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일본 몰랐어요 잘.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이런 거 공부를 저도 안 한 건 아닌데 나중에 터지고 난 다음에 누가 설명해 주니까 이제 알아듣고 그러는 거지. 이게 실사례가 없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무지했던 거죠. 사실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궁금한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은 약간 최근 하락장에 주식 비중을 늘리셨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하이 퀄리티 그런 쪽으로 이제 늘리신 건지 아니면 지수를 사신 건지. 지수를 샀죠. 그건 당연히 지수부터 사고 이제 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따라서 미는 거죠. 일단 지금 제가 어떻게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냥 인덱스 사기도 지금 바닥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 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코스피 200 TR 밑에 대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국채 선물 10년 이런 거 그냥 대놓으면 다 체결되니까 그거 사는 게 낫죠. 지금 그렇게 고민해서 어떤 분이 코스피 탑 10 어떠냐 그러는데 그건 정말 제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 시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애들이 시가총액 탑에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냐 이거죠. 이 불황에서 바닥치고 쫙 올라오는 하이 퀄리티 기업들이 이 불황에도 저는 살아있어요 하면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애 성격에 맞냐고요. 잘 모르죠, 그죠? 그렇죠. 예. 제약주, 인터넷주, 이제 게임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게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또 이런 굉장히 우리가 봐서 그 BBIG라고 불렸던 아무튼 초대형 테마들이 시가총액이 되게 상단에 있잖아요, 아직도. 그 기업이 다음 장에 주도주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세요?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제가. 그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모르잖아요. 이번에 오는 반등장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언택트장처럼 반등이 올까요? 내년에 오면? 하반기 오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이겠죠. 그러면 그때 좋았던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최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사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죠? 인덱스를 사라.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저희들 말하는 걸로 테마 ETF니 액티브 ETF 이런 거는 저는 반대. 모른다. 저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이꼬르 그런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크다고 대형주가 우량주 이꼬르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를 보고서 해주는 ETF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아마 또 인기도 없었을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난 돈이 없어 라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TQQQ 하다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디가 더 강세를 보일까? 근데 채권 지금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다 했는데. 왜냐면은 지금 사실 막 2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립금리가 4%까지 오를 것이다. 그러면 국채금리 더 오른 것이 아니냐, 더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네. 왜 그러냐고요? 네. 간단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중립금리가 4%라는 것은 아마 실질금리일 거예요. 그러겠죠? 경제는 실질 텀으로 하니까. 네. 명목 텀이라면 또 다른 이야기고요. 실질 텀이 4%가 나온다는 건 뭘 뜻하냐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호황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인플레가 계속 가속화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금리 레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채권에서 좀 손실 보더라도 주식 사서 대박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더 까질 수 있지만 그건 자산 배분 모르니까. 관점에서 주식 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예. 같이 사야죠.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이다. 주식 안 사고 뭐예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고성장 국면. 네네. 70년대 한국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뭐 70년대는 좀 심했고요. 90년대 한국이 재현된다는 거니까. 그럼 뭐 실물 자산, 주식 채권, 주식하고 부동산 사야죠. 대박 나는 장이요. 알겠습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박사님 채널 영상을 보니까 투자 3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거 쉬워요.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쉬워요.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난 돈이 없어 라는 분들을 위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주식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거나 발을 많이 담그고 계신 분들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그렇죠. 네. 투자 3분법은 박사님 제가 투자에 좀 실패한 거 인정하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열심히 이제 원화 채굴 해서 투자해보려고 그럽니다 라는 분들을 위한 저희 채널에 박사님 말씀 안 듣고 레버리지 하다가 TQQQ 하다가 박사님 그렇게 말리는데 네. 네, 했다. 또 박사님이 코인에 대해서 금리 오를 때 코인 힘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코스름 치다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근데 박사님 이제 지금 마음 잡아서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해보랍니다 라고 질문이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분 이런 분 이야기를 들으면 막 제가 옛날 생각이 엄청나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3만 원씩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사라. 자,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디가 더 강세를 보일까?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주식이 지난 10년간 셌다고 해서 앞으로 10년도 셀까요? 이번에 봤잖아요. 더 많이 빠졌죠. 연초 대비 30% 빠진 거 봤잖아요. 나스닥이. 네. 돈 복사기라고 불리던 TQQQ가 반토막이 나잖아요. 네. 4분의 1 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을 보면서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 될지 우리가 또 2000년대처럼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잘 나가는 장이 올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사면 되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2008년이나 2020년이나 또는 2022년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붕괴되는 시장이 올 때 누군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3분의 1은 보험. 이게 바로 탈무드법하고도 비슷한 거고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그리고 미국 국채 3분의 1 하면 전체 자산의 66%가 주식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맞고 두 번째 그렇지만 올해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왔을 때도 채권에서 뭔가 디딤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120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보나마나 300, 뭐 500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300, 500이 됐잖아요. 500은 보나마나 국채일 거고 주식들은 300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네네. 올해가 지났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내년에 투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50 투자를 하면서 300 돼 있는 데다가 4달 동안 계속 500만 원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이해돼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정산해가지고 저는 보통 4월에 해요. 왜냐하면 그때 뭐 연말정산도 나오고 배당금도 나오고 이자도 그때 나오니까. 네네. 그거 돈을 들고서 4대4로 투자했는 게 3, 4, 5가 됐다 그러면 3, 3에 집중적으로 계속 저축해서 5, 5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죠. 왜? 저가 매수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투자를 하시면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한 8%대 정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 저축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눈덩이가 구르는 속도는 더 커지니까 월 100이 아니라 진급하시면 200, 맞벌이 하시면 300.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돈이 이전보다 조금 덜 들어가면 기저귀값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영어 유치원 보내다가 일반 초등학교에 넣었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네네. 그러면 네. 500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순식간에 굴러가요. 화이팅입니다. 궁금한 게 약간 방법론 쪽에서 리밸런싱은 그러면 약간 좀 뭐 주기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산 가격 뭔가 제일 좋은 건 주기별. 음. 일단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세요. 4월에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다가 올해 지금처럼
뭐 역사상 최저,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한번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지표가 뭐냐면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오면 하면 좋습니다. 금융위기. 예, 금융위기가 왔다. 이제 회색 코뿔소가 왔다. 뭐 이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리밸런싱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그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리밸런싱 하는 거잖아요. 달러 팔아서, 금 팔아서 한국 주식 채권 사면서 물리고 있습니다. 저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 약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약간 좀 박사님께서는 중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이제 네. 말 빠져서 네. 이제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중립 이제. 아, 중립입니까 이제? 이제 그냥 이머징 마켓에 하나. 어. 숏이 아니라 네네. 뉴트럴. 바이까지는 중립, 아니고. 중립. 네, 숏은 아니고요. 매도는 아니고. 네네. 뉴트럴 정도. 왜냐면 많이 빠졌어요. 아, 딴 나라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빠진 거 앞에서 장사 없다. 네, 그래서 역사상 또 밸류에이션 레벨, 네. 저평가 레벨로 갔어요.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레벨을 따져보면 지난 한 20년, 그러니까 우리 외환위기 이후를 해야 서로 비교가 비슷하게 될 거니까 네네.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이후를 한 22년을 놓고 보면 아직도 미국이 버블 레벨이고요. 역사적 평균 레벨에 이제 잠깐 내려온 정도? 그런 정도고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 평균보다 이제 20% 이상 싸고 우리가 1.1배가 평균인데 지금 0.9니까 네네. 20% 이상 싸고 요대로 가면 내년에는 30% 싸지는. 그래서 저가 매수. 그랬고 중국이 역사적인 평균이 1.5인가 그런데 지금 1.5인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빠지면 뭐 섞을만하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참 고평가 레벨에 있다가 둘이 이제 저평가 레벨로 이제 내려가나. 그러니까 6월에 내려가나 그렇습니다. 살만하죠. 근데 우리보단 매력 없죠. 그런 이야기예요. 매력이 없다. 어차피 이제 돈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쏠리니까. 그건 모멘텀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 많이 난 대로 돈이 계속 간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끝없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언젠가 오르다 보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누군가가 매도를 하면서 그 대부분의 매도는 대주주가 매도하죠.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IPO가 뭐예요? 대주주 매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자회사를 파는 거잖아요. 뭐 제말 틀린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IPO 나올 때 주식 팔아야 되는 거고요. 아. 반대로 IPO가 중단될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IPO가 속속 중단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쪽은 뭐 지금까지 충분히 다뤘고 이 부동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좀 그런 플로어들을 보면은 암호화폐 많이 빠졌고 주식도 많이 빠졌고 채권 시장도 곡소리가 나고 다음은 이제 부동산 차례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사님의 생각 어떠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 부동산은 강보합 정도 봐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오른다까지는 아닌데 네네. 인플레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명목 가격이 빠질 것 같지는 좀 않은.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공급이 없고. 우리 지금 사이다 경제에 오면서 이렇게 네. 테헤란로를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왔는데 네. 주변에 아무리 쳐다봐도 타워 크레인이 하나도 없다. 뭐 반포, 강동, 방배가야 있다. 적어도 강해 남쪽에서는 이건 너무 광명가야 있다. 너무 심하게 공급이 부족하다. 두 번째가 정부가 둔주 사태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결국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저는 저기 주어가 없었어요 지금.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던 마이너스의 프리미엄, 불확실성 때문에 디스카운트 돼 있던 게 해소되겠죠.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네. 그죠. 그리고 게다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도계위가 체인지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호재가 나오는 지역이 되게 비싼 지역들이 호재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건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총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시가총액.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한번 움직이면 네. 주식 가격에 몇 %씩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강남 부동산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한 30-40% 될 거예요. 3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양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주택에 너무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몇몇 단지들이 입주가 제대로 안 되고 파토나게 생긴 단지들을 위해서라도
이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이게 또 정책에도 있었어요. 공약에도. 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과도한 규제들이 철폐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 단지들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 존재하던 불확실성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분명히 힘들 거고 특히 작년에 30%씩 막 급등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KB 시세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시면 30% 이상 상승한 시군구가 7개인가 8개인가 그래요. 생각보다 많네요. 여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거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저는 안 빠진다가 아니라 빠지는 데가 있는데 시장이 다시 또 지금 이번 시장이 부동산도 똑같이 퀄리티 시장이다. 그러니까 동반 급등했던 데들은 차익 실현 효과가 나올 것 같고 반대로 내재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저평화됐던 곳은 오를 수도 있는 시장인데 시가총액 큰 데가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나기는 좀 쉽지 않다. 딴 데가 패닉이 나지 않는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작년이 이상한 네. 해였죠. 작년이 버블장, 전형적인 버블이죠. 아니, 전국이 다 같이 어떻게 20, 30% 올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구 주는 지역도 있고 일자리 주는 지역도 있는데 또 공급이 과다한 지역도 있는데 같이 오른다고요? 이거는 시장이 미친 거였죠. 그러니까 작년은 정말 어떤 분의 저자 말씀대로 미친 부동산이었고요. 작년이.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게 정상화되는 중인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이 폭력적인 방향의 정상화보다는 인플레 속에 집값이 못 오르면서 실질적인 버블이 줄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힘들어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좀 달러 투자 좀 하세요. 올인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달러 투자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또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물이 들어올 때는 누가 이제 뭐 빤스를 입고 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물이 나가고 나서는 적나라하게 들어간다는 것처럼 자산 배분의 효과가 정말 빛을 발하는 시기가 하락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원금을 잃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를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박사님 채널에 가셔서 투자 도움 많이 받으시고 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되는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꼭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춘우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